평생을 짓눌러온 모욕의 세월,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서 던져진 50억 원의 유산. 사람들은 돈으로 과거를 덮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어떤 상처는 억만금으로도 지울 수 없는 법입니다. 가시밭길을 지나 온전한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한 여성의 뜨거운 해방.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법률사무소의 기다란 원목 책상 위에는 정적이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쓸쓸한 비가 유리창을 쉼없이 두드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옅은 묵향과 오래된 서류 봉투 특유의 텁텁한 냄새가 섞여 감돌았다. 벽에 걸린 쾌청한 풍경화 그림조차 이 방 안의 차갑고 가라앉은 공기를 온화하게 바꾸지는 못했다. 선영은 정장 바지 위로 두 손을 고이 얹은 채 정면에 앉은 변호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남편 상철이 어깨를 한껏 좁힌 채 멍하니 왁칠된 바닥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봉분 위에 차가운 흙을 덮고 돌아온 지 불과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내내 넋이 나가 있던 상철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헬쑥해져 있었고, 그 옆에 앉은 선영의 표정은 마치 잘 가공된 석상처럼 아무런 동요도 읽을 수 없을 만큼 모질게 침묵하고 있었다. 그럼 고 박순금 여사님의 유언장을 봉인 해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노란 서류 봉투의 윗부분을 칼로 가르는 마찰음이 서늘하게 정적을 갈랐다. 서류가 스치는 그 작은 소리에 선영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검지 손가락 끝을 만지작거렸다. 아무것도 끼워져 있지 않은 빈 손가락이었지만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 살을 파고들었던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그리고 절망과 분노로 얼룩졌던 날들의 환각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3년 전 바로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가을밤이었다. 천둥 소리와 함께 집안을 울리던 초인종 소리에 선영이 문을 열었을 때 문틀 너머에 서 있던 것은 한때 자신을 기어이 말려 죽일 듯 짓눌렀던 그 거대하고 서슬퍼런 권력자가 아니었다. 쏟아지는 장대비를 그대로 맞아 깃털이 다 빠진 늙은 부엉이 같은 노파였다. 구분 등 주름진 손마디, 떨리는 입술, 그리고 허공을 헤매는 불안하고 초라한 눈빛. 15년 만에 불쑥 찾아온 시어머니 박 여사는 미안하다거나 잘 지냈느냐는 따위의 인사말은커녕 다짜고짜 품속에서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비단. 헝겊 뭉치를 꺼내 선영의 손바닥 위에 툭 던지듯 놓았었다. 이거 받거라. 그리고 그의 내 아들 좀 주말마다 내려보내다오.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헝겊을 펼쳤을 때 나타난 것은 둔탁하고 노란 순금 가락지 한 쌍과 빛바랜 놋열쇠였다. 세월의 때가 깊게 박힌 그 순금 가락지는 가운데가 가늘게 금이 가 있어 당장이라도 작은 힘만 주면 똑하고 끊어질 듯 아슬아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이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냐? 내가 평생 움켜쥐고 있던 것들. 이제 내게 다 줄 테니 내 아들 부모 임종은 지키게 해라. 주말마다 내려와서 얼굴이라도 비추게 해. 응? 그것은 구걸이자 지독하게 계산된 거래였다. 평생을 오만하고 가파르게 살아온 노인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독과 병마의 공포 앞에 서자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며느리에게 돈과 재산을 덤으로 얹어 아들의 효도를 사려 했던 것이다. 노인의 눈빛 속에는 뉘우침이나 진심 어린 미안함 따위는 없었다.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죽기 전 아들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 끝까지 재산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이기심만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선영은 그날 노파가 내민 금가락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15년 전 가슴 깊이 차갑게 박혀버렸던 가시를 떠올렸었다.
15년 전 선영이 그 지옥 같은 가시밭길 집을 제 발로 걸어 나오던 날,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아니, 사과는커녕 피 흘리는 어린 손주를 안고 떨고 있는 선영을 향해 툇마루에서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었다. 독한 년, 나가서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 집 문턱 다시 넘기만 해라. 내 놈들이 내 덕 없이 어디 가서 밥 구걸이나 안 하고 살 줄 아느냐. 그날 선영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완벽하게 끊어졌다. 그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미련이나 정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 상대에게 가졌던 마지막 연민과 기대의 끈이었다. 상처받은 마음 역시 돈이나 건물 따위로 대충 떼워 붙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3년 전에 선영은 그 금가락지와 열쇠를 조용히 집어 시어머니의 비에 젖은 옷 주머니 속에 다시 넣어주었었다.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문을 닫았었다. 선영 씨, 듣고 계십니까? 변호사의 차분하지만 묵직한 목소리에 선영은 아득한 과거의 회상에서 퍼뜩 깨어났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손에 든 서류의 첫 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본 유언장은 고 박순금 여사께서 의식이 명료할 때 정식 공증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은 소유하고 계시던 서울 시내의 3층 상가 건물 및 해당 대지, 그리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자산 일체를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며 선영과 상철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다. 옆에 앉은 남편 상철의 호흡이 미세하게 가빠지며 어깨가 경련하듯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상철은 당연히 그 재산이 자신이나 혹은 적어도 딸 민지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들이 아닌 며느리 이선영 씨에게 전액 유증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단 한 푼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순간 법률사무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지했다. 남편 상철이 경악과 혼란이 섞인 눈으로 선영을 멍하니 돌아보았고, 변호사는 묵묵히 서류를 선영 쪽으로 내밀었다. 유언장 하단에는 오랜 세월 선영의 삶을 잔인하게 짓눌렀던 그 익숙하고 단단한 시어머니의 필체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흔들고 자신이 만든 죄책감의 굴레 속에 며느리를 가두려 한 노인의 마지막 수가 거기에 적혀 있었다. 선영은 조용히 유언장을 내려다보았다. 노인의 유언장은 과연 참회일까, 아니면 죽어서까지 며느리의 마음을 뒤흔들려는 마지막 복수일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아득한 옛 기억, 그 가시. 도친 신혼 시절의 밥상이 선영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법률사무소 서류 봉투 위로 까마득한 30년 전의 흙냄새와 매캐한 장작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24세 선영이 꽃신을 신어보지도 못하고 들어섰던 그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숨이 턱턱 막히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당시 시댁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대지주이자 농가를 크게 경영하던 집안이었다. 철마다 들어오는 일꾼만 해도 좋기 10명이 넘었고, 그 많은 사람의 삼시 세끼를 차려내는 일은 온전히 막내 며느리인 선영의 몫이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동네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노파였다. 눈매는 매처럼 날카로웠고 입을 열 때마다 뱉어내는 말은 혀끝에 독을 바른 듯 타인의 심장을 정확하게 후벼 팠다. 새벽 4시 반. 동이 뜨기도 전에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공기를 뚫고 선영은 부엌으로 들어서야 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골방 문을 쾅쾅 두드리며 퍼붓는 목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었다. 어허, 저 네 집 게으름뱅이냐? 태양이 정수리에 오도록 처자고 자빠졌냐? 당장 일어나 가마솥에 불 지피지 못해.
선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끝이 갈라진 채 매연 가득한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축축하게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느라 매운 연기를 온통 뒤집어써 눈물과 콧물이 범범이 되기 일쑤였다. 기침을 쿨럭이면서도 시어머니의 소리가 무서워 입을 틀어막아야 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겨울마다 퍼렇게 동상이 걸려 고름이 터졌고 가마솥의 무거운 뚜껑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다 놓느라 손목뼈는 날마다 찌릿하게 저려왔다. 커다란 가마솥 3개에 밥을 안치고 양은 대야 가득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여 일꾼들과 시식구들이 먹을 대형 소반을 차려내는 동안 선영은 단 한 입의 밥도 입에 넣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밥상을 다 차려 올릴 때까지 툇마루 상좌에 뻣뻣하게 앉아 턱짓으로 온갖 지적을 퍼부었다. 밥물이 이게 뭐냐? 죽을 쑤어놨냐? 모래알을 쉽게 만들어놨냐? 칠칠치 못한 년 친정에서 이따위로 배워왔어? 오냐오냐 잘한 티를 내도 유분수지. 박 여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며느리가 땀 흘려 차려온 상을 발로 차버리기 일쑤였다. 녹그릇이 방바닥을 굴러다니며 탕탕 소리를 냈고 뜨거운 된장국과 국수가 안방 장판 바닥에 쏟아져 내렸다. 선영은 머리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얼룩진 국물을 닦아내야 했다. 손등에 뜨거운 국물이 튀어 빨갛게 되어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 차려오겠습니다. 치워라. 보기만 해도 동티가 나겠다.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내 팔자야. 부엌 한쪽 구석 매연과 먼지가 가득한 바닥에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넣으려 할 때조차 시어머니의 감시는 이어졌다. 식구들이 다 먹고 남은 찬거리조차 며느리가 입에 대는 것을 노파는 눈꼴시려 했다. 오죽하면 선영은 남들의 눈을 피해 아궁이 뒤편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눈물로 젖은 밥덩이를 씹어 삼켜야 했다. 제 가슴이 막혀올 때면 냉수를 마시며 통증을 눌렀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해내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더욱 선영의 가슴을 베어낸 것은 남편 상철의 태도였다. 상철은 효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어머니의 만행을 못 본 척 방관했다. 아니, 때로는 어머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선영을 타박했다. 당신도 그래. 어머니 성격 알면서 왜 자꾸 다투려고 해? 그냥 좀 싹싹하게 네 하고 넘어가지. 왜 매번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마당 한 구석에서 쏟아진 국밥을 개한테 퍼주며 몰래 눈물을 훔치던 선영에게 남편의 그 방관은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시리고 아팠다. 남편은 아내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는커녕 어머니의 엄한 권력 아래서 가만히 숨죽인 채 밥그릇을 비우는 겁쟁이에 불과했다.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고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는 남편의 어깨를 볼 때마다 선영의 마음속에는 서늘한 배신감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어느 날은 장날이었다. 시어머니는 선영에게 동네 어르신들을 대접해야 한다며 무거운 녹그릇을 냇가에 가서 지프로 닦아오라고 시켰다.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한겨울 냇가에서 선영은 맨손으로 찬물에 손을 담그며 녹그릇을 빡빡 문질렀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고 피가 터져 나오는 동안에도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또 상이 엎어질 텐데 하는 공포만이 선영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찬바람이 모질게 불어와 젖은 옷자락이 얼어붙었지만 선영은 자신의 피범벅이 된 손보다 시어머니의 호통이 더 무서웠다. 다 닦아온 녹그릇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녹그릇 하나에 먼지 하나가 묻어 있다며 그 무거운 그릇을 선영의 발치에 던져버렸다. 이 게으른 년아, 짚을 때나 묻혀오고 이게 닦아온 거냐? 차라리 개한테 밥을 주는 게 낫겠다.
그 가시 돋친 밥상 앞에서 선영이 먹은 것은 밥이 아니라 서서히 뼈를 갉아먹는 치욕과 절망이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며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이 아침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어둠 속에서 영영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선영의 신혼 시절은 그렇게 꽃다운 청춘의 색을 잃은 채 재와 기름때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함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살 속에서 선영을 버티게 했던 유일한 끈이자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아이가 선영의 태중에 찾아오고 있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도 선영의 몸에는 기적처럼 새 생명이 찾아왔다. 임신 초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토가 치밀어 오르는 심한 입덧에 시달리면서도 선영은 아침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아궁이 앞에 앉아야 했다. 속이 뒤집혀 비틀거려도 시어머니 박 여사는 안쓰러운 눈길 한 번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유난을 떨고 자빠졌다며 배를 움켜쥔 선영의 등두리를 향해 혀를 쯧쯧 찼다. 그 시절 선영을 견디게 한단 하나의 희망은 뱃속의 아이였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서럽고 차가운 집안에도 온기가 돌지 않을까, 그리고 무뚝뚝한 남편도 아이의 아비가 되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였다. 박 여사 역시 은근히 첫 손주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태몽으로 커다란 고추밭을 보았다며 대를 이을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 장담하며 동네 구멍가게에 자랑을 늘어놓곤 했다. 그러나 10달의 고통 끝에 선영이 핏덩이를 안았을 때 산실 안을 채운 것은 축복이 아닌 서늘한 냉소였다. 딸이다 딸. 산파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툇마루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던 시어머니. 박 여사는 안방 문을 신경질적으로 쾅 열어젖혔다. 핏덩이를 안고 지쳐 누워있는 선영과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노파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칠칠치 못한 년 같으니. 주라는 아들은 안 주고 어디서 미천도 안 되는 가시나를 낳아가지고 이 난리야. 박 여사는 침을 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날 이후 3-7일 동안 삼색나물은커녕 따뜻한 미역국 한 사발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핏덩이 딸아이를 마치 집안에 들어온 애군이라도 되는 양벌레 보듯 취급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이라도 담장을 넘으면 안방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저 재수 없는 가시나 울음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집안에 운이 다 달아나겠다. 아이의 이름은 민지라 지어졌다. 민지가 자라나는 환경은 따스한 햇살이 드는 거실이 아니라 언제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서늘한 그늘 밑이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고 했던가. 5살이 된 민지는 또래 아이들처럼 어리광을 부리거나 떼를 쓸 줄 몰랐다. 다른 집 아이들이 과자나 장난감을 달라고 울며 투정을 부릴 때 민지는 조용히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작은 손으로 인형의 옷자락만 만지작거렸다. 할머니의 발소리가 툇마루에 울려 퍼지면 5살배기 민지의 작은 어깨는 경련하듯 움찔거렸다. 아이는 할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려도 가지고 놀던 작은 블록들을 서둘러 이불 밑으로 숨기고 숨조차 죽인 채 벽에 바짝 붙어 앉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도 박 여사는 민지를 흘겨보며 지나치기 일쑤였다. 에구, 저 눈치만 슬금슬금 보는 꼴이라니. 애비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고 저 어미의 음침한 구석만 쏙 빼닮았지. 어느 날 오후 선영이 마당에서 인부들의 참으로 쓸 국수를 삶느라 가마솥 앞을 비울 수 없을 때였다. 거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크레파스로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던 민지가 그만 크레파스 하나를 할머니의 안방 문턱 근처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하필 그때 안방 문을 열고 나오던 박 여사가 그 크레파스를 발로 밟아 미끄러질 뻔했다. 아이쿠, 이게 뭐야? 박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에 민지는 깜짝 놀라 도화지를 껴안고 바르르 떨었다. 이 빌어먹을 가시나가 할미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딜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 다니는 길목에 이따위 장난감을 굴려놔. 박 여사는 민지가 그리던 도화지를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서 갈깔이 찢어버렸다. 알록달록한 무지개와 엄마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그린 도화지가 허공에서 하얀 조각이 되어 흩날렸다. 어머니, 애가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부엌에서 놀라 달려온 선영이 민지를 품에 안으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선영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독설을 뿜어냈다. 내년이 애를 저따위로 키우니까 그렇지. 딸새끼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해서 할미를 넘어뜨리려고 해. 천하의 못된 가시나. 엄마의 품에 안긴 5살 민지는 크게 울지도 못했다. 소리내어 울면 할머니가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쥔 채 눈물만 뚝뚝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모습에 선영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신이 받는 구박과 모욕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종처럼 일하고 가시 돋친 밥상을 받아내고 밤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자식이 자기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숨을 쉬지 못하고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주눅들어 살아가는 모습은 선영의 영혼을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남편 상철은 여전히 무심했다. 퇴근하고 돌아와 울고 있는 민지를 보면서도 어머니가 좀 과하시긴 했지만 애도 주의를 했어야지라며 상황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아내와 딸이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그늘 밑에서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철은 가문의 평화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 눈을 감았다. 선영은 그날 밤 잠든 민지의 눈가에 번진 눈물 자국을 닦아주며 밤새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이 그늘 속에서 내 아이를 계속 살게 할 수는 없다. 자신이 짓밟히는 것은 견뎌도 내 아이의 삶까지 이 지옥의 잿더미 속에 묻히게 둘 수는 없다는 서세. 퍼런 각오가 선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각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을 피로 물들인 그 비극의 날에 마침내 폭발하게 된다. 피할 수 없는 비극은 한여름에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터졌다. 마당에서는 매미 소리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있었고 가마솥의 열기와 여름볕이 어우러져 시댁 마당은 마치 거대한 가마솥 안처럼 푹푹 삶아지고 있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 박 여사의 신경은 날이 서다 못해 극에 달해 있었다. 아침부터 이웃과의 토지 경계 문제로 고성이 오갔던 터라 노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불쾌한 시비거리였다. 선영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무더위 속에서 얼음물을 날라 올리고 부엌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사단은 마루 한 구석에서 터졌다. 5살 민지는 할머니의 기세를 피해 구석에 바짝 붙어 앉아 작은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이의 존재 자체가 노파에게는 분풀이 대상이었다. 어이구 시끄러워 죽겠는데 저 가시나는 왜 자꾸 얼씬거려. 눈앞에서 얼른 치우지 못해? 박 여사는 툇마루에 앉아 선영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선영이 부엌에서 황급히 손을 씻으며 나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지가 종이딱지를 집으려다 실수로 박 여사 옆에 놓여있던 조그만 약소반을 건드리고 말았다. 소반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놋접시와 찻잔이 덜컹거리며
툇마루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에 박 여사의 이성이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렸다. 노파는 안방 문을 열고 나오며 바닥에 떨어진 묵직한 룻접시를 다짜고짜 집어들었다. 이 빌어먹을 가시나가 끝까지 할미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박 여사는 제풀에 겨운 화를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룻접시를 민지의 방향으로 홧김에 강하게 던져버렸다. 그저 아이 옆 바닥에 던져 위협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이를 맞히려 했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노스의 차갑고 묵직한 모서리가 5살 어린 민지의 이마를 정확하게 짓찍고 지나갔다. 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민지가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민지야! 부엌에서 달려나온 선영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민지의 이마 한가운데에서 붉은 피가 마치 솟구치듯 터져 나와 아이의 작은 얼굴과 하얀 셔츠를 순식간에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마를 움켜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진득한 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선영은 비명을 지르며 민지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이마 살점이 차갑게 찢어져 뼈가 보일 듯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민지야, 민지야, 정신 차려. 엄마 좀 봐. 선영의 손이 아이의 피로 범벅이 되었다.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환각이 들었다. 선영은 피를 흘리며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시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선영이 목격한 시어머니 박 여사의 표정에는 단 한치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노파는 순간 당황한 듯 찔끔했으나 이내 특유의 고집스럽고 차가운 얼굴로 태도를 바꾸며 툇마루에 침을 퇴뱉었다. 거봐라. 어른 다니는 길목에서 얼씬거리니까 젖꼴이 나지. 재수없게 피를 흘리고 난리야. 내 탓할 것 없다. 제 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냐. 노파는 사과는커녕 피 흘리는 손주를 향해 가시 돋친 독서를 퍼붓고는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 선영의 뇌리 속에서 무언가가 거대하고 육중한 소리를 내며 잘려나갔다. 지난 수년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버텨오던 참을성, 시댁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마지막 미련,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인간에게 기대했던 최소한의 연민이 완벽한 잿더미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선영은 아이를 들쳐업고 마을 의원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폭염 속을 달리며 선영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아이의 피가 자신의 목덜미를 적실 때마다 선영의 마음은 냉혹할 정도로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다. 6바늘을 꿰매는 동안 민지는 자지러지게 울다 지쳐 선영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상처를 하얀 붕대로 감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선영은 결심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숨을 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저녁 무렵 퇴근에 돌아온 남편 상철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앉아있는 아내와 붕대를 감은 딸아이를 보고 놀라 물었다. 선영이 일어난 일을 무서운 정적 속에서 전하자 상철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또다시 피하려 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셨겠어? 홧김에 던지신 게 재수가 없어서 맞은 거지. 당신도 참아. 어머님께 가서 사과드리고 약 바르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상철의 그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눈빛을 보는 순간 선영은 남편에 대한 기대조차 완전히 버렸다. 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참는 건 오늘까지야.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상철 씨, 당신은 이 집에 남아서 평생 당신 어머니 효자로 살아. 나와 민지는 오늘 이 집을 나간다. 선영은 짐조차 싸지 않았다. 아이의 옷 몇 가지와 통장 하나만을 챙겨들었다. 상철이 놀라 선영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선영의 눈빛에 담긴 서슬 퍼런 결기에 얼어붙어 선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안방 문을 열고 나온 박 여사가 툇마루에서 비웃듯 소리쳤다. 독한 년, 감히 누구 앞에서 집을 나간다고 행패냐. 나갈 테면 나가라. 내 놈들이 내 덕없이 나가서 단 한 달이라도 버틸 줄 아느냐? 동냥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어디 가서 사흘도 못 버티고 비빌 언덕 찾으러 기어들어올 테니 두고 보자.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저주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선영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남편 상철은 어머니의 호통과 아내의 결단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주춤거리다가 결국 아내와 딸의 뒤를 따라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골길을 걸어가며 선영은 품에 안긴 민지를 꼭 끌어안았다. 이마에 하얀 붕대를 감은 아이는 엄마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면 웅장하고 거대한 시댁 기와집의 그림자가 마치 괴물처럼 서 있었지만 선영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옥 같던 기와집 문턱을 제 발로 넘어온 날 밤 선영이 손에 쥔 것은 통장에 남아있던 몇 푼 안 되는 돈과 아이의 옷가지 몇 점이 전부였다. 남편 상철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던져지자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불안에 떨었으나 선영의 눈빛만큼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들이 첫 둥지를 튼 곳은 변두리 산동네의 작은 단칸방이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앞집의 잿빛 지붕이 가로막고 있고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세차게 들어와 이불 위에 서리가 앉는 가난한 방이었다. 그러나 선영에게 그 작은 방은 시어머니의 독설과 고함이 미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천국이었다. 선영은 식당 일부터 시작해 봉제 공장 미싱일 건물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얼어붙은 수돗물을 녹이며 밥을 지었고 밤늦게 돌아와 밤샘 부업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다. 상철 역시 처음에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렸으나 악착같이 가정을 일구는 아내의 모습과 이마에 하얀 흉터가 남아도 웃음을 되찾은 딸. 민지를 보며 차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상철은 공사장에서 현장 일을 배우며 남들의 배로 땀을 흘렸다. 가장 큰 변화는 민지에게서 찾아왔다.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살던 아이는 산동네 단칸방으로 온 지 몇 달 만에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더 이상 크레파스를 이불 밑으로 숨기지 않았고 엄마가 일하고 돌아오면 대문 밖까지 마중 나와 조그만 손으로 엄마의 지친 어깨를 안아주었다. 민지의 이마에 남은 연한 하얀 흉터는 선영에게 가장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매일 아침 삶을 버티게 만드는 단단한 훈장이었다. 그렇게 1년, 3년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단칸방을 벗어나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했고 마침내 작은 상가 건물 한 구석에 작지만 단정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남편 상철도 작은 건축 현장 반장으로 자리를 잡았고 민지는 어느덧 이마의 흉터를 단발머리로 다정하게 가린 채 반듯하고 어엿한 여고생으로 자라났다. 선영의 손마디는 공장일과 청소일로 두꺼워지고 지문이 달아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시댁 시절의 음침함 대신 단단하고 평온한 품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고향 시댁과의 소식은 단절되다시피 했다. 선영은 시댁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고 남편 상철에게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당신이 효도를 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와 민지를 그곳에 끌어들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내 딸에게 그 지옥을 다시 보여주느니 난 당신과도 미련 없이 갈라설 테니까요. 선영의 단호한 태도에 상철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거나 명절에 혼자 잠시 다녀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무색하게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혼자 늙어가며 외롭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이장의 전화를 받은 상철은 저녁 밥상머리에서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뗐다. 고향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말이야.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시대. 무릎 관절도 다 망가지고 혼자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셔서 동네 사람들이 겨우 들여다본다더라고. 나이도 이제 8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상철은 선영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죄짓듯 줄였다. 어머니가 요새 밤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울기도 하신대. 아들 하나 잘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늙고 병드니 혼자 버려졌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시나 봐.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주말에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소? 상철의 말에 찌개를 뜨던 선영의 손끝이 잠시 정지했다. 방 안에는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옆에서 밥을 먹던 민지도 가만히 엄마의 얼굴을 살폈다. 선영은 천천히 국자를 상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슬픔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깊은 우물물처럼 차갑고 잔잔할 뿐이었다. 상철 씨, 당신 어머니가 외롭다는 소식이 당신 가슴을 아프게 하나요? 아니,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럼 가보세요.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가서 수발을 들든 봉양을 하든 난 말리지 않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한테 동정을 바라지는 마세요. 10년 전 그 집 마당에서 핏덩이 민지를 안고 나올 때 당신 어머니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잊었나요? 동냥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사흘도 못 버티고 기어들어올 거다라고 하셨죠. 당신 어머니는 우리가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기를 바라셨던 분이에요. 당신 그래도 세월이 10년이나 지났잖아. 늙고 병든 노인인데 좀 불쌍하지도 않아? 상철의 안타까운 타박에 선영은 나지막하게 그러나 뼈가 있는 어조로 받았다. 불쌍하다고요?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지난날의 죄가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찢어진 내 아이의 이마가 그리고 수년간 내 영혼에 새겨진 피눈물이 지워지나요? 내 마음은 10년 전에 이미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 노인이 혼자 늙어 외롭다면 그건 자신이 평생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두는 것뿐이에요.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숭늉을 마셨다. 사람들은 흔히 세월이 약이라 말하고 세월이 흐르면 어떤 상처든 희미해져 용서라는 온기가 스며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영에게 세월은 상처를 녹여주는 용광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과 행동으로 입은 상처를 단단한 얼음처럼 굳혀 어떤 유혹이나 동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구로 만들어준 시간이었다. 선영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 고향집의 늙은 노파가 홀로 어두운 방 안에서 기침을 하고 있을 모습을 떠올려 보았지만 선영의 가슴 속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단 한 조각의 연민도 나지 않았다. 한번 사막이 되어버린 마음에는 어떤 단비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없었다. 선영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은 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산동네 단칸방에서 시작된 삶이 작은 결실을 보고 민지가 어엿한 대학생으로 자라나 세상으로 나아갈 채비를 하던 3년 전의 가을날이었다. 창밖에는 아침부터 스산한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뭇잎들은 차가운 빗물에 젖어 길바닥에 기운 없이 낙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선영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무심히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남편 상철은 현장에 나갔고 민지는 도서관에 가 집 안은 한적한 정적으로 채워져 있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 마이너스 동 마이너스 하고 울렸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을 텐데. 선영은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틀 너머에 서 있는 인형 같은 존재를 본 순간 선영의 숨이 순간적으로 턱하고 막혀왔다. 거기에는 15년 전 서슬 퍼런 기세로 툇마루에서 호통을 치던 그 거대한 대지주 시어머니가 없었다. 빗물에 온통 젖은 비닐 우산을 손에 쥐고 등은 굽어있으며 뼈만 남은 손을 바르르 떨고 있는 한 늙고 병든 노파가 서 있을 뿐이었다. 한때 매처럼 무섭게 빛나던 눈동자는 혼탁하게 흐려져 있었고 깊게 파인 얼굴 주름 사이로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기막힌 고독과 생에 대한 구걸이 짙게 깔려 있었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그러나 노파는 미안하다거나 잘 지냈느냐는 따위의 인간적인 인사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박 여사는 젖은 신발을 신은 채 현관 문턱을 밀고 들어오려다가 선영의 서늘한 눈빛에 주춤하며 품속을 허겁지겁 뒤적였다.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꺼내놓은 것은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빗물에 젖은 작은 비단 헝겊 뭉치였다. 박 여사는 그것을 선영의 손바닥 위에 다짜고짜 툭 던지듯 놓았다. 이거 받거라, 내가 가지거라. 선영이 무표정한 얼굴로 눅눅해진 비단 헝겊을 펼쳤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세월의 때가 깊게 박힌 둔탁한 순금 가락지 한 쌍과 손때로 반질반질해진 빛바랜 노절쇠 하나였다. 금가락지는 한가운데에 가늘게 금이 가 있어 작은 힘만 주어도 당장 똑하고 잘라질 듯 아슬아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이 비오는 날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선영의 무미건조한 물음에 박 여사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쉰 목소리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재산이라는 마지막 무기를 휘둘러 타인의 마음을 사려는 지독하고 추악한 탐욕이 섞여 있었다. 내가 평생 탐내던 게 이거 아니었냐? 내가 가진 것들. 고향에 있는 땅이랑 이번에 서울 시내에 새로 산 3층 상가. 집 그거 다 내 이름으로 돌려줄 테니 내 아들 좀 주말마다 내려보내다오. 내 아들 부모 임종은 지키게 해라. 주말마다 내려와서 밥 한 끼 먹고 가게 하란 말이다. 노파의 말은 참회나 사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돈으로 아들의 효도를 사려는 지독하게 계산된 거래였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미끼로 며느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종하려는 이기적인 구걸이었다. 노파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고독과 병마의 공포 앞에 서자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며느리에게 돈을 덤으로 얹어 아들의 온기를 사려 한 것이다. 노인의 눈빛 속에는 15년 전 피 흘리던 손주에 대한 미안함이나 며느리의 삶을 짓밟은 데 대한 뉘우침 따위는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았다. 선영은 손바닥 위에 놓인 금이 간 순금 가락지와 차가운 노철쇠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15년 전 시어머니는 선영의 가슴 속에 치유될 수 없는 가시를 박았고 아이의 이마에 피를 흘리게 했다. 그리고 오늘 노파는 그 피와 눈물의 세월을 고작 금가락지, 몇 돈과 3층 건물이라는 물질로 퉁치려 하고 있었다. 노인은 끝까지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 속에 갇혀 있었다. 선영의 입가에 서늘하고 슬픈 미소가 아주 옅게 스쳐 지나갔다. 불쌍한 사람. 죽는 순간까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구나. 선영은 손바닥을 천천히 기울였다. 둔탁한 금가락지와 노열쇠가 비단 헝겊 위로 스르르 떨어졌다. 선영은 그것을 다시 싸서 빗물에 젖은 시어머니의 외투 주머니 속에 도로 깊숙이 넣어주었다.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는 비오는 날의 공기처럼 차분하고 나지막했다.
저는 어머니의 건물도 금가락지도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3층 상가 집이다. 억소리가 나는 돈이야. 내가 평생 미싱질을 하고 청소 일을 해도 못 만질 돈이라고. 박 여사가 경악한 눈으로 소리쳤지만 선영의 눈빛은 호수처럼 요동치지 않았다. 돈으로 아들의 효도를 사고 싶으셨습니까? 돈으로 제 지나간 15년의 눈물을 지우고 싶으셨나요? 어머니는 참 불쌍한 분이십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시니까요. 선영은 노파의 눈을 직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상철 씨가 어머니에게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가고 싶다면 가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 효도에 제 마음이나 제 딸의 마음을 얹어 팔 생각은 없습니다. 이 금가락지와 열쇠를 가지고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그 욕심과 함께 가지고 가세요. 이 독한 년, 천벌을 받을 년. 박 여사는 주머니 속에 헝겊을 움켜쥐며 악에 받쳐 고성을 질렀으나 그 소리에는 과거의 위험이 없었다. 그저 거대한 고독 앞에서 부르짖는 늙은 짐승의 절규일 뿐이었다. 선영은 조용히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닫았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문 밖에서는 한참 동안 노파의 기침, 소리와 빗소리가 섞여 들려오다가 이내 서서히 멀어져 갔다. 선영은 닫힌 문에 기댄 채 긴 숨을 내쉬었다. 노파가 내민 재산은 달콤한 유혹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받으면 평생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영은 알고 있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은 다시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죄책감과 권력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것을, 자신의 존엄과 딸아이의 상처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짓이라는 것을. 선영은 단칼에 그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존엄을 완전하게 지켜냈다. 법률사무소 내부의 침묵은 늦가을 비보다 더 아득하고 깊었다. 따라서 고 박순금 여사의 소유인 서울시 소재 3층 상가 건물 및 대지, 예금 자산 일체를 며느리 이선영 씨에게 전액 유증합니다. 변호사의 나지막한 음성이 서류 읽기를 마쳤을 때 거대한 정적이 밀려왔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 상철은 넋이 나간 눈으로 선영의 측면을 바라보며 연신 입술을 옴싹거렸다. 5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유산. 평생을 밑바닥에서 고생하며 청소일과 공장 미싱질로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진 선영에게 그 재산은 일종의 보상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선영 씨, 서류를 확인하시고 유증 수증 의사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인께서 공증까지 완벽하게 맞춰 놓으신 상태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명예 이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만년필을 서류 위에 얹어 선영 쪽으로 내밀었다.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의 소매를 살짝 잡았다.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당신한테 죄송했던 모양이야. 죽기 직전에 나한테도 그러시더라고. 내 마누라한테 내가 죄가 많다면서.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이건 어머니가 당신한테 남긴 마지막 속죄야. 받아서 우리 민지 시집 갈 때도 보태고 당신 편히 살아. 상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그 50억짜리 건물이 어머니가 참여하며 남긴 따뜻한 유산이자 가문의 화해를 뜻하는 증표라고 믿고 싶은 듯 했다. 선영은 조용히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변호사가 건넨 유언장 하단에는 오랜 세월, 자신과 자식의 삶을 짓눌렀던 노파의 또렷한 필체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선영은 가만히 손을 올려 유언장 서류를 손가락 끝으로 쓸어내렸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을 느끼며 선영은 3년 전 비 내리던 밤,
노파가 내밀었던 가늘게 금이 간 순금 가락지와 노절쇠, 그리고 15년 전 피 흘리며 자지러지게 울던 어린 민지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렸다. 이 유언장은 과연 노파의 참회일까? 아니었다. 선영은 노파의 본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박 여사는 죽는 순간까지 며느리에게 패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돈으로 아들의 효도를 사려 했던 거래가 거절당하자 죽어서까지 50억이라는 거액의 유산이라는 굴레를 며느리의 목에 걸어놓으려 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재산을 남겼으니 너는 평생 나를 원망하지도 못할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며 죄책감 속에서 나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참회가 아닌 노인이 마지막으로 던진 서늘하고 이기적인 계산이자 차가운 껍데기에 불과했다. 유산을 받는 순간 선영은 평생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원한과 부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박 여사의 며느리라는 그늘 속에 갇히게 될 터였다. 선영의 입가에 단정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에는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미련도, 어떠한 탐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온전한 해탈의 평온함이었다. 선영은 만년필을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조용히 변호사 쪽으로 다시 밀어놓았다. 변호사님, 예, 선영씨. 저는 이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 아니 유증 거절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상철이 놀라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50억이야. 3층 건물이라고.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번 돈도 아니고 어머니가 당신한테 죄송하다고 남기신 거잖아. 이걸 왜 포기해? 변호사 역시 당황한 기색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선영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완벽하게 승계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거절하시면 이 재산은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남편분이나 다른 친족에게 넘어가거나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선영은 상철과 변호사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이 집과 재산은 저 노인의 마음의 빚이자 차가운 껍데기일 뿐입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다. 저는 15년 전 제 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던 날 그 집을 걸어 나오면서 제 존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비 오던 날 어머니가 내민 금가락지를 돌려주면서 내 마음의 마지막 자유를 얻었습니다. 선영은 남편 상철의 눈을 직시했다. 상철 씨, 당신 어머니는 평생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셨던 분이에요. 내가 오늘 이 50억을 받는다면 나는 지난 15년 동안 내가 지켜온 삶의 이유와 내 딸의 상처, 그리고 내 존엄성을 고작 건물 한 채 값에 팔아넘기는 게 됩니다. 나는 그 노인이 던진 마지막 미끼에 낚여 평생을 그분의 그늘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선영아. 상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헛숨을 가쁘게 쉬었다. 아내의 눈빛에 담긴 단단함은 감히 돈이나 세속적인 가치 따위로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선영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유증 거절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언제든 작성하겠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법조항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단 한 푼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단정한 정장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그녀의 어깨는 곱고 당당했다. 가마솥 불을 지피며 동상에 걸렸던 손. 마디 녹그릇을 닦던 찬 냇물의 기억, 피 흘리던 딸을 안고 달리던 그 밤의 공포, 그리고 산동네 단칸방에서 피땀 흘려 일구어낸 평화가 선영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그 어떤 억만금으로도 선영이 스스로 피워낸 자유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먼저 나가 있겠습니다. 선영은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어느덧 짓눌리듯 퍼붓던 늦가을 비가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다. 먹구름이 거친 하늘 사이로 맑고 차가운 가을 햇살이 비쳐 내려와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부서졌다. 그 바람 속에는 더 이상 매캐한 장작 연기, 냄새도 차가운 녹그릇 냄새도 시어머니의 독설도 섞여 있지 않았다. 선영은 가만히 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 깊은 곳까지 맑고 청량한 바람이 가득 차올랐다.